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복귀해서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서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하던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합의금 성격의 향후 치료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두고 두 남자의 운명이 다음 달 3월에 다 결정될 것으로 보이죠. 한 명은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되느냐, 또 다른 한 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가 정해지게 되니까요. 이를 위해 오늘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와 같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했고, 검찰은 조금 전 이 대표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1심 판결이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죠. 오늘 첫 소식은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오전에 2명의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바로 피고인 신문, 최후 진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지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땐 김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했고,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에 도움을 받으며 알게 됐다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공문 등을 통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항소심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그 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수백 명인데 이제 와서 가증스럽다, 이겁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검찰 구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증스럽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 조항을 두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이 1심에서 일부만 유죄가 선고된 것도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며 나머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여권은 당분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공교롭게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달간의 잠행을 끝내고 저서 출간으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한 날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2심 공판 일과 겹친 건데 저서 곳곳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는 등등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죠. 이 대표는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맞받았고요. 한 전 대표와 이 대표가 주고받은 말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한 서점 앞에 1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져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구매하려는 행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 강도 높게 비판한 한 전 대표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 몇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도 문제지만 이재명의 일상계엄은 더 큰 문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집권하면 사법부 장악, 처벌 규정 개정 등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확정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뭐 때문에 계엄을 선포한 건지 안타깝다며 지금 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계엄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SNS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며 재판이나 잘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 당대표까지 5년간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련을 받았다고 사실상 조기 대선에 대한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낸 한 전 대표는 다음 주 북콘서트로 공개 행보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향후 혹시 있을 조기 대선 전국과도 맞닿아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 기자, 가장 궁금한 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판단, 이게 언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 2심이 어떻게 나오든 검찰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 아니면 동시에 상고를 하게 될 텐데요. 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2심과 3심을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 2심 모두 이 규정이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상고를 할 경우에 이 상고심 접수 또 재판부 배당, 주심 재판관 지정 등의 절차만 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는데요. 네. 다만 3심은 서면으로 심리를 하기 때문에 2심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표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만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를 이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최근 재판부가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제를 할 경우에 이 대표는 여러 재판을 받으면서 물리적으로 법원의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더라도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항소심이 이 대표의 대권과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죠. 우선 1심에서는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1심과 다르게 만약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혹시 있을 이 조기 대선까지 안정적으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 내외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비명계를 포함한 야권의 결집,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부각이 될 텐데요. 현재 잠시 목소리를 좀 낮추고 있던 비명계의 성토도 바로 커질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차기 대선 직전 대법원의 판단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자칫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게 될 수도 있는 만큼 후보 적합성에 대한 당내 논의도 굉장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표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네. 그다음에는 재판이 중단될 수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자신의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현재 받는 재판은 중지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여야 잠룡들 가만히 있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요. MBN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 대표가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이건 정말 큰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취임식 날부터 취임식장 바깥에서 시위가 나올지 모르지요. 네,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도 꼬집었는데요. 이와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약 기소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건 정말 뻔뻔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재판정에 나와 최후 진술을 했죠. 탄핵소추안이 접수되고 73일 만인데 68분간의 진술 대부분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썼고 이 와중에 간첩이라는 얘기가 25번이나 나왔습니다. 말미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지만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수용한다거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선 변론에서처럼 짙은 남색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을 선포한 건 야당 때문이었다며 공작과 내란몰이 선동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간첩을 언급하며 계엄을 선포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에 빠진 상황이었음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표현도 거듭 사용했는데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는 기다렸던 헌재 결정 승복과 국론 통합 표현은 빠졌습니다. 68분의 진술 동안 죄송이란 단어는 2차례 언급했고 거대 야당, 간첩 등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앞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최후 진술도 있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몽상에 빠진 권력자를 파면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빗대서 바로 돌려준 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해 최후 진술에 나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전 국민이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합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조건인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또 위헌 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건 모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몽상에 빠진 권력자라며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진술 말미에 애국가 가사를 읊으며 40여 분간 진행된 최후 진술을 마쳤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 곳곳에서 비유적인 표현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 상황을 끓는 솥 안의 개구리라고 하거나 예산 문제를 두고는 눈알을 빼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기도 했죠.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건지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며 소단의 개구리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곳곳에는 이처럼 비유를 이용한 표현이 담겼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만큼 안보 위기에 처하게 된 건 야당의 탓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인 정찰 자산 예산 삭감은 우리 군의 두 눈을 빼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말했습니다.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2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마주했던 국회의원 체포 지시, 국회 봉쇄와 관련한 증언들을 부정하며 호수에 비친 달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은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조기 대선 언급을 금하고 있는데 MBN 취재 결과 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최근 차기 대선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 4개 지역 순회 경선, 결선 투표제 등등 말이죠. 강영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당에서의 입장은 경우의 수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탄핵의 목적이 정권 교체에 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는데 MBN 취재 결과 지도부 차원에서는 관련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최근 민주당 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 대선 경선 방향을 밝힌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탄핵이 인용되고 본격 대선 국면이 열리면 일주일간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3주간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 영남과 호남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순회 경선을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사무총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19대 대선과 비교하며 의원들 궁금증에 설명한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경선과 관련해 확정된 것 없다고 밝혔는데 일반 국민 100%로 진행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는 선거인단 모집 시간이 부족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에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은 만큼 비명계에서는 탄핵 인용 전 유력 주자들 간 룰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각 대선 캠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실제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 간의 세부 경선룰 논의가 이어질 예정인데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설정한 방향을 두고 갑론의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시사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치 국물도 정도껏 마셔야 한다며 잘라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다며 내일 개헌 특위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거든요. 속도 있는 개헌 추진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임기 단축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도 이 본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인이 그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셨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최후 변론은 굉장히 이 좀 긍정적이고 우리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그동안 개헌은 곧 탄핵 인용으로 생각하는 지지층을 고려해 속도를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도 내일 개헌 특위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표명과 특위 가동 타이밍이 맞았다면서 임기 단축을 밝힌 만큼 개헌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중도 외연 확장에 어느 정도 길이 열렸다는 긍정적 평가 외에도 지지층을 향해 나를 살려달라는 자기 방어적인 호소에 불과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비한 술책에 불과하다며 개헌 논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개헌, 권력 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앞서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무려 11차 변론까지 했지만 아직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일까요? 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발단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입을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명 씨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야당은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의 원인이라며 명태균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빈약하다며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 이름이 거론된 명태균 씨의 육성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명 씨와 오세훈 시장과의 연관성을 부각했습니다. fon에서 올라온 놈하고 퇴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시장 당선 전 명 씨와 연을 끊었다는 오 시장의 앞선 주장과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 이미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또 도돌이표 거부권 정국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의 다운을 새로 받지 못하게 막았죠.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차별적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그 어떤 핸드폰도 태블릿도 다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면서 기술 과학의 문제를 안보화, 정치화하지 말라고요. 또 최근 한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중 정서에 대해서는 극소수라면서도 파괴력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부임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부임 이래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媒体呢在韩国的政治社会生活中发挥了重要的作用。 다이빙 대사는 최근 우리 정부가 금지령을 내린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에 대해 일시적 금지령이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길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기술을 정치화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겁니다. 지난 4일 행정안전부는 딥시크 파장이 커지자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딥시크 본사와의 논의를 통해 국내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선할 때까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이끌어냈습니다. 실태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적극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딥시크가 우리 정부와의 협의 이후 자체 판단으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압박의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다이빙 대사는 또 최근 한국의 반중 정서에 대해 이런 세력들이 극소수지만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고 한중 관계 발전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거리에서 경찰관을 공격한 흉기 난동범이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이 먼저 흉기에 2차례 찔린 뒤였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수상쩍은 한 남성을 불러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릅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경찰관이 흉기에 맞고 한 발 물러선 사이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빗나갑니다. 간격을 두고 흉기 발열을 수차례 외쳐보지만 재차 공격이 이어집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결국 권총을 꺼내 사격 자세를 취하고 공포탄 한 발과 실탄 3발을 발사합니다.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나는데 총소리가 나. 빵빵 하면서 소리가 들렸어. 현장에서 가슴 부위에 실탄을 맞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습을 당한 경찰관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여성 2명을 뒤에서 쫓으며 수상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따라온다.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찾아본다. 이거 순찰을 좀 해달라. 경찰은 묻지마 범행일 가능성을 두고 숨진 남성의 정신병력 조회와 주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현장 CCTV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경찰에게 총기를 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총기로 때리라고 준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듯이 경찰의 총기 사용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잉 대응 얘기가 또 나오고요. 앞서 보신 영상은 어떠셨습니까?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야구 방망이로 차를 부수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됩니다. 시민 출근 시간이라서 시민들의 안전에 제일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대응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사건처럼 여러 차례 고지에도 경찰관에게 부엌칼을 휘두른 것은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됩니다. 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발사 후 실탄 발포 시 허벅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광주 사건의 경우는 실탄이 상반신에 명중한 부분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차례 경고하고 공포탄 사격을 했음에도 36cm나 되는 총기로 경찰관의 얼굴 무참히 공격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실탄 사격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역시 한밤중에 흉기를 들고 여성들을 미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법집행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요건과 절차가 기준에 다 맞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형사적 책임에 있어서는 형의 감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료경찰이 처음 발사한 테이저건이 명중했더라면 경찰과 범인 모두에게 조금 더 안전한 제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상존합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그냥 잡혔으면 단순 음주운전일 텐데 이 남성 선을 넘었습니다. 음주 단속을 보고는 차를 돌려 도망치며 인도 위로 달리고 편도 5차선 도로에서는 역주행까지 했거든요.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발견한 한 승용차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급히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수상히 여긴 순찰차가 다가가자 승용차는 인도 위로 올라가 주행을 시작하고 이어 왕복 10차로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해 달아납니다.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도 뛰어가 보지만 달리는 차를 붙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순찰차가 바짝 추격해보지만 승용차는 과속과 신호위반을 반복하며 골목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무전으로 예상 경로를 확인한 또 다른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면서 승용차를 다시 발견합니다. 배달 오토바이도 앞세 뒤를 쫓고 결국 도주 승용차는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멈춰서고 맙니다.
당시 승용차는 한밤중 대전 도심에서 10분 동안 난폭 운전을 하며 광란의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65%가 나왔습니다.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와 차를 몰고 음주 단속 현장과 도주로까지 합쳐 모두 11km를 달렸습니다. 이제 대리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서 음주운전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즌 3 영화 후속작이 아닙니다. 텔레그램방 이름입니다. 구독자 3만 명이 넘는 이른바 범죄방을 만들고는 정의 구현을 하겠다며 조폭이나 유흥업소 직원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올린 건데 추가 폭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돈까지 뜯어냈죠. 이로 인해 문을 닫게 생긴 유흥업소를 헐값에 사들이려고도 했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시즌3란 이름의 텔레그램 방입니다. 조직폭력배의 이름 나이와 함께 불법 사이트와 연관돼 구속됐다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의 사진과 실명을 게시하더니 유부남을 유혹해 교도소에 보냈다는 내용도 공개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 수십 명의 신상이 올라옵니다. 아가씨 얼굴 어디 일하는 아가씨다 하면서 가게는 지금 2달 동안 손님도 안 가고 아가씨들은 못 가니까 장사를 못 하잖아요. 이 텔레그램 방의 운영자는 천마혼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30대 남성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방에 가입했습니다.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표적이었는데 추가 폭로를 빌미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약점을 잡은 유흥업소를 싼값에 사들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4명, 금액은 4,800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복이나 이런 위력 때문에 조금 진술을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현대제철이 노조 파업에 맞서 당진 공장 일부를 직장 폐쇄했습니다. 사측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1인당 2,650만 원의 성과급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현대차만큼 그러니까 4,500만 원을 달라고 맞서면서 총파업과 게릴라 파업을 계속하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갈등이 길어지면 관세 폭탄이 예고된 철강업계, 나아가 자동차 업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춘 현대제철 당진 공장. 붐비던 공장 주변은 최근 파업으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얼마나 피곤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폐쇄된 곳은 불순물을 제거해 자동차 등에 쓰이는 내년 강판을 만드는 생산 라인입니다. 전체 공정 중 일부지만 압연과 도금 과정까지 연이어 멈출 수밖에 없는 만큼 중요한데 이달 들어 파업이 반복되자 회사는 결국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회사는 약 27만 톤이 생산 차질을 빚고 손실액은 254억 원에 달한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을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제시안이 지난해 2,85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익 잉여금이 이제 13조 원이나 되는데요. 현대차 공급망에서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요구는 지금 노조는 급여를 못 받는 인원을 위해 기금까지 조성하며 협상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지만 갈등이 장기화되면 철강, 나아가 자동차 업계까지 생산 차질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포스코, 일본산 냉연 등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이곳 현대제철 판교 사옥도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산업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실수로 앞차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뒷목을 붙잡고 나와 합의금만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죠.
가벼운 증상에도 장기 입원해 거액의 합의금을 노리는 이들 때문에 나가는 돈이 한 해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나이롱 환자 노릇이 어려워지게 기준이 바뀝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흰색 차량을 검은 차량이 뒤에서 살짝 치고 맙니다. 뭐야? 충돌 소리조차 잘 나지 않은 작은 사고였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앞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하다 뒷차를 들이받은 경미한 사고에서도 멀쩡히 걸어나온 피해 운전자는 30차례 통원 치료를 받으며 치료비로 23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이제 차량의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운전자들끼리 이제 시시비가 붙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체계적인 구조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이롱 환자에게 나가는 향후 치료비, 이른바 합의금은 1조 4천억 원으로 치료비보다 오히려 1천억 원이나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야권에도 없는 합의금을 경상 환자에겐 주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경상 환자는 통상의 기관을 초과하여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흔한 근육 긴장이나 인대 손상 등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해 이중수급도 막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미 지역에서 여객기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착륙하는 여객기 앞으로 제트기가 지나가 간담을 서늘케 했죠. 이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이 연기로 가득 차는 바람에 회항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는 여객기 앞으로 갑자기 제트기가 다가옵니다. 제트기를 확인한 여객기 기장이 기술을 올려 다시 하늘로 올라간 덕에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504 going around. 2504 roger that coming maintain 3000. 활주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제트기가 허가 없이 진입하는 바람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지만 미국 연방항공국과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뿌연 연기가 여객기 안을 채우자 승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입과 코를 막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향하는 델타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갑자기 기내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승무원들이 신고하면서 여객기는 이륙 30분 만에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비상 착륙했습니다. Probably like gas or like burning wires. People was on the plane saying sm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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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yelling. 승무원과 승객 등 99명은 부상 없이 비상탈출 슬라이드로 대피했지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비행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미국에서는 비행기 탑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불법 이민자를 쫓아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존 미국의 영주권을 그린카드라고 부르는데 이 500만 달러짜리는 골드카드라면서 말이죠. 가난한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고 부유층 외국인들에게는 국적도 따지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이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500만 달러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며 이른바 골드카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We'll be able to sell maybe 1 million of these cards, maybe more than that. And if you add up the numbers, they're pretty good. As an example, 1 million cards would be worth $5 trillion. 5 trill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약 2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100만 달러 내외의 투자 이민 제도인 EB5 프로그램은 폐지해 중상위 계층 대신 초고액 자산가만 적극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등 국적도 따지지 않습니다. Would a Russian oligarch be eligible for a gold card? Yeah, possibly. Hey, I know some Russian oligarchs that are very nice people. It's possible. 특히 상속세 부담이 큰 한국과 일본의 고액 자산가들도
이번 조치의 대상입니다. 투자 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는 한국인은 매년 300~400명 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번 조치로 절대적인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초고액 자산가들의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법 이민자는 추방하고 투자 이민의 문턱은 높이면서 미국 우선주의 행보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최대 변수였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이 이틀 뒤에 공식 체결됩니다. 그간 불리한 협정에 반발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지만 미국의 구체적인 안전 보장 약속은 결국 얻어내지 못했죠. 너무 일방적인 협정이라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합의를 강요당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제안한 720조 원에 달하는 광물 협정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광물 자원 수익의 절반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Здається, я справедлив в тому, що я хочу діалогу. Я не підписую те, що будуть виплачувати 10 поколінь українців. 협상이 이견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하며 퇴진을 압박했고 우크라이나는 결국 협상 체결로 돌아섰습니다. I hear that. I hear that he's coming on Friday. He would like to sign it together with me, and I understand that's a big deal. 최종 협정안은 두 나라가 함께 기금을 설립해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 수익의 절반을 기금에 투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반발한 과도한 수익금 지급 조항은 제외됐지만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구체적 안보 보장 내용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나토 가입이 어렵다면 핵무장을 허용해달라는 젤렌스키의 요구도 미국은 비현실적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합의를 강요당했다는 평가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28일 서명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한 나라의 80~90% 지역에서 전력이 끊겼습니다. 당연히 지하철 운행도 중단됐고 엘리베이터, 신호등도 작동하지 않았죠. 칠레 얘기인데 결국 칠레 대통령은 밤사이 통행을 금지하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금도 절반 정도만 전력이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대낮 에스컬레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지하철 역사에서 당황한 승객들이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25일 오후 3시쯤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한 칠레 대부분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Cómo te enteraste? ¿Cómo te diste cuenta? Bueno, acá estábamos comiendo, almorzando y se acabó la luz. 세계 최대 규모 구리광산 에스콘디다도 한때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나 에어컨도 작동을 멈췄고 지하철 운행 중단으로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Pero ya llevamos como 5 horas acá, esperando el micro. Estamos sentados aquí como más de 3 horas porque está lleno si tú te fijas para allá. 병원과 정부 청사 등 필수 시설에만 간이 발전기로 전력이 보충됐습니다. 칠레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고를 우려해 밤사이 통행을 금지했습니다. Un toque de queda en las mismas regiones a partir de las 22 horas de hoy y hasta las 6 de la mañana del miércoles. 칠레 정부는 이번 정전이 칠레 북부 송전선 고장으로 발생했고 테러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딥시크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중국엔 온통 AI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AI 휴머노이드 로봇은 2천만 원이 넘어도 없어서 못 살 정도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AI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거든요. AI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중국에 불고 있는 AI 열풍,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아이돌 뺨칠 정도로 칼군무를 선보이는 AI 휴머노이드 군단. 춤추고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대신 그릇을 정리하고 음식을 담으며 복잡한 기계까지 만질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한 대 가격은 2천만 원 이상. 하루만 빌리고 싶어도 100만 원 정도를 내야 할 정도로 비싸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是非常固定的，基于一个场景或一种步态，它的运动能力得到了一个很大的提升。
평범한 인형들로 보이지만 모두 AI 기술이 탑재된 장난감입니다. 3살에서 6살 유아용 AI 장난감의 최근 매출액은 연말에 비해 6배 급증했습니다. 第细粉的出现越来越成熟，助力我们整个玩具行业的 로봇손을 장착한 한 남성이 붓글씨를 쓰고 피아노까지 칩니다. 뇌의 신호를 받아 움직이는 AI 바이오닉 핸드인데 조만간 출시 예정입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AI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한 AI 취업 박람회장에선 10,000명에 가까운 인력들이 몰리며 2,000명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有一些现场的 AI 的这种提问根据你千人千面，根据每个人的情况不一样。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국. 올해 중국의 AI 산업 규모는 우리나라 총 예산의 1.4배가 넘는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오늘부터 배달 수수료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며 천막 농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위 35%는 최고 수수료를 적용하는데 하루 10만 원어치만 팔아도 여기 속하게 되거든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본사 앞에 보름째 천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배민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낮추겠다며 이름도 상생요금제라고 지었는데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상생은 서로 상의 살생이잖아요. 근데 서로 상이 아니라 윗상이에요. 윗사람들만 사는 살 수 있는 그런 안이 이번 상생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은 넉 달간의 논의 끝에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매출에 따라 2.0에서 7.8%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배민을 통해 하루 10만 원만 팔아도 상위 35%에 해당돼 최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수수료를 낮춘 대신 배달비가 높아져 주문 금액이 25,000원 미치면 비용을 전보다 더 내야 합니다. 하루 지금 두세 개만 팔아도 상위 35%에 들거든요. 솔직히 하루에 두세 개 팔아도 많이 파는 게 아니고 하루 8, 9만 원 수준인데. 배민 측은 차등 적용 기준은 상생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이며 상위 35%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 수수료 상한제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을 기록하며 미약하게나마 반등했습니다. 30대 출산이 늘고 노산이 줄어든 점도 눈길을 끄는데 하지만 해마다 50조 원씩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해 보이죠. 이승훈 기자입니다. 30대 초반인 김하현 씨는 지난해 하반기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자연스레 결혼을 했고 1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조카가 쓰던 물건을 물려받기도 했고 또 특히 이제 24년도에 정부 지원 금액이 있었잖아요.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좀 적합한 환경이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통계로 봐도 김 씨처럼 30대 전후로 결혼해 바로 아이를 갖는 여성들은 늘었습니다. 지난해 여성 1000명당 30대 초반의 출산율은 70.4명으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결혼 후 2년 안에 태어난 아기 역시 7만 9천여 명으로 한 해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반면 노산에 해당하는 40대 출산율은 여성 1000명당 7.7명으로 3년째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혼인이 지연되고 있던 부분이 많이 증가되고 있었고 그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0.03명 반등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장장 9년 만입니다. 반등은 반갑지만 해마다 50조 원씩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갖다 조성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같이 어울려야지.
다행히 최근 민간 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인사 불이익도 없애는 등 적극적인 출산 장려에 나서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뇌물수수와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데 투표함 개봉을 위해선 양양 지역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투표함 자체를 아예 열지 않죠. 현재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내려 바지춤을 정리하는 남성. 김진하 강원도 양양군수입니다. 여성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양의 한 시민단체가 군수를 끌어내리기 위해 주민 소환을 청구했고 지난 21일과 22일 사전투표에 이어 오늘은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바로잡아야 되니까 누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냥 넘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후 7시 기준 투표율은 31.38%,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까지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투표함은 개봉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모두 147건이 청구됐는데 그중 인용된 건 단 2건, 성공률은 1.4%에 불과합니다. 투표까지 이뤄진 경우는 12건이고 소환에 성공한 2건 모두 지방의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모두 7번째. 주민 소환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건 피청구인인 양양군수가 법적으로 서명부를 미리 열람할 수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33.3%가 넘으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결과 찬성이 절반 이상 나오면 즉시 군수직을 상실하고 오는 4월 2일 양양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반면 투표율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투표는 효력을 상실하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군수직 해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의대 증원이 1년 만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정부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시사하며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의료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복지부의 이 안에 대통령실이 탐탁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0명, 이건 그간 정부의 의대 증원 당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가 되니까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제자들의 복귀를 결정할 거라고 병원에 남은 교수들은 말합니다. 한참 청춘 중요한 시기에 1년을 어떻게 보면은 날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노도 크고 하기 때문에 아마 26년도에 증원을 한다면은 복귀를 안 할 거예요. 현재 전공의 복귀율은 3% 미만, 의대생 복학 신청률도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의정 간 거리에 정부는 의대 증원 일시 중단을 전격 검토 중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대 학장들과 만나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자들 이제 의료계 포함하고 다 이게 소통은 지금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복지부와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정부가 먼저 의대 증원 정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이 밖에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수업을 단축해 조기 졸업하는 방안도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아직까지 정부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정식으로 뭐가 제안이 들어와야 우리 안에서도 논의를 하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내부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수는 있지만 의료계위원이 과반으로 구성될 의대 정원 논의기구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내년도 증원 규모는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1994년 국내 처음 선보이며 우리나라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한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가 오늘 30회, 올해 30회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어떤 트렌드를 제시할까요? 이상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가구와 가전, 인테리어 자재는 물론 리빙 소품부터 가드닝, 패션 아이템까지 최신 트렌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매년 20만 명이 넘게 찾는 국내 최고 권위 라이프스타일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집을 색다르게 꾸미고 싶어서 왔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유로운 공간 구성과 차분한 색채, 자연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상시에 집을 예쁜 거를 해서 꾸미는데 도자기가 궁금해서 왔어요. 작년보다 훨씬 심플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각각의 공간은 개성과 이유, 형태와 목적, 경험과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3가지 주거 형태, 스튜디오, 아파트, 맨션에 따라서 제품이나 인테리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살고 있는 페르소나의 삶의 단면을 집중적으로. 30주년을 맞아 덴마크가 국가관을 열어 뱅앤올룹슨과 볼라 등 대표 리빙 브랜드 8곳이 출동하는 등 볼거리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대한노인회가 국제연합이 창설된 날을 기념하는 유엔의 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유엔의 날 공휴일 재지정 안건이 지난 18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됐다며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준 유엔에 고마움을 표하며 그 정신을 전후 세대에 물려주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에이스 괴물 류현진이 올해 첫 실전 등판에서 무실점 호투를 펼쳤습니다. 연습 경기긴 했지만 볼넷 하나 내주지 않는 류현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연습 경기에서 올해 첫 선발로 나선 류현진은 날카로운 제구로 타자들을 요리했습니다. 첫 타자 배정대를 공 2개로 잡아버린 류현진은 두 번째 타자 황재균을 얼어붙게 하는 몸쪽 꽉 찬 직구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낸 류현진다운 투구는 2회에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던진 공 중에서 가장 빠른 시속 142km의 직구로 두 번째 삼진을 잡았고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2이닝 동안 투구수 24개, 볼넷 없이 삼진 2개에 무실점으로 첫 실전을 마쳐 올 시즌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시즌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스프링 캠프에 늦게 합류해 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올 시즌은 일찌감치 시즌 준비를 시작하면서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작년 초반처럼이 아닌 시즌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기아에 이어 KT까지 꺾은 한화는 다음 달 4일 귀국한 뒤 5일 세둥지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시즌 출사표를 던집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정몽규 현 회장이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유효표 182표 중 156표, 득표율 85%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정 회장. 축구 팬들뿐 아니라 축구인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장면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봄꽃이 하나둘 깨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설악산 자락에서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피어올랐는데요. 내일은 봄 기온이 더욱 짙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토요일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가 남동쪽으로 빠져나가곤 있습니다만 내일 다시 구개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중서부 지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대개 건조함은 여전합니다. 영동 지방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대전이 영하 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이 15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5도, 울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토요일 전국에 차차 비가 내리면서 이번 연휴 동안 곳곳에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